저는 정말 결혼 후에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혼 전에는 무난하게 살았지만 결혼 후에는 다사다난한 삶을 보냈던 여성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러듯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변의 인식이라든지 누군가는 어머니의 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이 많이 있었어요. 미혼일 때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벌어서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결혼 후에는 제가 번 돈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각종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해서 매일같이 가게 불을 켜며 이번 달 지출이 얼마였는지 다음 달에는 일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놈의 돈 매번 벌어오는 만큼 부족한 이 돈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남들도 다 똑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희생과 헌신을 원하면서도 그런 가난한 삶에 시달려야 했죠.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엔 다르게 될 것 같았고 멋진 아내, 엄마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엔 나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학생으로 손꼽히던 아이였기에 그 목표를 갖고 두려움 없이 계속해왔습니다. 당당히 생각했어요. 육아를 받아도 일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양손에 떡을 쥘 거라고 말해왔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할 수 있는 자리에 취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잘해야 했고 항상 독한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20대 중반에는 목표에 가까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대기업 특채에 합격하여 고연봉 신입사원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제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다시 한번 얼굴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니까 또 장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얼굴이 아름다우면 상사에게 애교만 잘 부려도 칭찬을 받는 편인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회사에서도 제자리에서 목표로 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사랑을 하고 싶고 연애에 갈증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애는 힘들겠구나 생각한 적도 많았고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당당한데 외모만큼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성형수술도 고민해봤지만 부모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셨고, 저도 무서워서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도 따뜻한 날처럼 꽃이 피어나기를 함께한다면 됐으면 좋겠어요. 찾아왔던 날, 우연히 회사 업무가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회사 동료와 함께였는데 입사 초창기부터 같이 업무를 해온 동기였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았고 서로에게 의지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친구였어요. 이 동료가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며 함께 하겠냐고 제안했고 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둘 사이에 공통된 이야기가 없어서 어색했지만 그 친구가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인지라 금방 친해졌고 결국 그 친구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날 함께 술을 마셨던 곳이 결국 우리의 연락의 매개체가 되었고 그의 개그러스한 성격 덕분에 우리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정말로 좋았죠? 살 것 같았어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항상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빴을 때든 무슨 일을 하든 박수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이에요. 물론 내 친구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 놈과는 다르죠.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가 자꾸 코피를 쏟을 때마다 그게 징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당신도 그걸 해냈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건 알아요. 세상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운 좋게 내가 받은 상들이 가산점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받는 건 쉬운 일도 아니죠. 당신이 진짜로요. 존경스럽습니다. 제 이상형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존경을 느낄 수 있는 여자가 딱입니다. 제 이상형이며 당신 그 자체가 그겁니다. 당신은 제 영원한 이상형이 될 것이에요. 제 이상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당신과 같이 똑똑한 여자와 결혼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당신은 맨날 저한테 비행기를 태워주시니까 해외여행을 가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저를 이렇게까지 존중해주시고 계시는 대로를 받아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당신이야말로 제 인생의 빛이세요. 당신과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당신과 사귀는 저는 제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제게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기분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고 존경한다고 말해주는데 누가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들었고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삶까지 상상하게 되었죠.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다고 예쁘다는 말을 해주진 않지만 제가 노력한 부분을 콕 집어서 알아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주 신경을 쓰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억했다가 저를 위해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연애를 하는 동안 매일같이 종류가 다른 꽃을 선물해 주었고 제가 지나가다가 예쁘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기억했다가 꼭 선물을 했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예쁘다고 했던 목걸이가 내가 눈에 띄어서 사왔어요.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담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겠지만 나도 사랑을 받고 싶어서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말이야. 내 남편의 모습이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어. 친구들은 남자들 중에는 나랑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해줬어. 내가 깨끗이 일생을 바쳐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운명처럼 그를 만났어. 회사 동기에게 따로 선물을 주기도 했어. 만나준 사람이 정말 대단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나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된 여자였어. 대기업에서 일하며 연봉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이른바 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어 방을 산 적이 있었어. 한 번에 꽤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청약 자리에 당첨돼서 바로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었거든. 치르긴 해야 했지만 그래도 빚은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열정을 키우려면 카드를 내면 된다는 말처럼 중도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했어도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신감이 하늘에 솟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제안했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좋다고 말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 생각만큼 행복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언제나 그리웠던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같이 저녁을 해먹고 간단히 집 청소도 하고 TV를 함께. TV를 보다 끝내 맥주를 마시다 잠이 들기도 했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미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맞는 부부 사이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과 나의 이런 부분적인 갈등은 생활 습관에서 오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가지자고 했지만 나는 당장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나이도 점점 늘어가고 아이를 키울 때는 젊을수록 낫다는 말이 있던데 아이는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겠죠. 게다가 양가 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를 더 미루지 말고 어서 아이를 가지자는 것이 좋겠어요. 나도 당신과 나랑 닮은 우리 아이를 만나서 보고 싶어. 아, 그럼요. 아이를 조금이라도 일찍 낳는다면 우리가 키울 때 수월할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대책 없이 아이가 나온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결혼 준비하며 사용한 돈들도 있고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당신과 나가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금하고 있는 돈도 많잖아. 또한 아이를 낳으면 양가에서 도움도 받을 것이고 도움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일을 쉬어야 하는데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신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건데?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으면 소비되는 돈도 많고 즉시 공부 비용까지 더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지금 당신의 나이도 어린 나이 아니잖아. 넌 아이를 낳아도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 부부가 되었다면 당연히 아이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갖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잖아. 조금 더 돈을 모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나 지금 회사에서 일 잘 하고 있잖아. 승진도 멀지 않았고 지금처럼만 하면 성과급도 팀 내에서 1등이야. 이런 능력을 육아하며 썩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일하는 거 나도 좋아. 당신의 그런 모습에 내가 반해서야. 단지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는 있어야지.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야지. 화목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 싸우다가도 애가 없으면? 화해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가면 아이들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세상에는 전체적으로 다인종 가정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이혼을 강요받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외벌이로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댁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가정에서 손등을 갈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것을 모은 후에야 결정하려고 합니다. 미뤄두다 보면 결국 50세를 넘어선 노후자금 문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결정도 결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속담에 한 번 시작하면 알아서 큰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교육을 공짜로 받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나라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월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만 원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10만 원 주셨는데 10만 원으로 분유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울 거라고 하신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드는 게 다라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모유를 주면 되는데 왜 분유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력이 많은 것을 잘 아는데 당신이 하시는 일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제 집에서도 형편이 도와줄 수 없는 걸 아는데도 그래도 혹시 도와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당신이 단정적으로 지원을 못하다니 우리 집이 어렵지 않겠냐고 하니까 뭔가 그러네요. 저도 집 형편이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냥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신이 먼저 양가해서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힘들지 않겠냐고 말한 것뿐인데 아이, 그걸 가지고 왜 트집을 잡아요? 당신, 지금 논점을 벗어난 걸 알아요. 제가 IQ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갑자기 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당신이 먼저 돈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 거라고 한 거 알아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난 돈이 없어도 그 형편에 맞게 아이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우리 아이만 아무것도 못하고 멍청한 거리를 하는 건 싫어요. 이왕 나온 거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햄.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낳자고 제가 돈 내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집을 무시한 것도 아닌 거예요. 남편과 저는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을 골뱅이 톡. 나의 남편은 대책이 없어. 우선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해결책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고 돈을 마련하여 아이를 낳자고 제안했다가
그때부터 남편은 돈을 아끼는 태도를 취했어요.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에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남편은 계속해서 더 돈을 아꼈는데 그게 너무나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아이에게 음식이나 밥을 차리라고 하면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밥을 차리려면 쌀도 씻어야 하고 밥도 지어야 하며 반찬도 준비해야 하고 뭐든지 할 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쎄, 밥하고 외치면 밥이 뚝딱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저도 야근이라 걸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 일이라는 게 어떻게 늘 칼퇴근으로 정시 끝나겠네요. 일이 밀리면 야근이라는 걸 당연히 해야 하죠. 제가 상사에게 시달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업무에 야근까지 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밥을 시켜 먹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달 앱을 켜서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하자 하면 글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더라고요. 아이, 우리 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요즘은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이 훌쩍 넘던데 그런 과한 식사라고 하자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 먹자. 그럼 당신이 쌀이라도 씻어놨어야 이제 밥솥에 전원만 누르면 밥이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요. 밥을 시켜 먹지 말자고 무슨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기만 하면 밥이 되는 줄 알아요? 당신은 손 하나 까다 안 하면서 야근까지 하고 나한테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방을 건드리면 우리 엄마가 화를 내던데 괜히 어지럽히기만 하고 해놓은 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싫어할까 봐 남편은 조금 일찍 퇴근하면 대충 있는 거 꺼내서 제 밥을 차려줄 생각을 해야지. 밥은 무조건 제가 하는 거라고 알고 계셨는데요. 신혼 초에는 제가 밥을 할 때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점하고 가만히 두어서 대전만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랑 함께이면 지금 생각한 대전은 원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그냥 배달을 시켰으니 지도 좀 그랬는지. 저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도 내가 설거지는 도맡아서 다 하는데 설거지도 안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거지라도 하는 게 어디야? 당신이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하냐. 내가 뒷정리하는 동안 당신도 신이 셈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평일에는 저녁 한 끼 먹고 주말에는 2끼 먹는 게 전부인데 그거 설거자 하면서 생색이 오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매일 밥을 차리는데 제가 요리를 하면서도 깔끔을 추구하는 성격이라서 쓴 그릇이라든지 조리 도구들은 최대한 정리하고 씻으면서 요리를 한다는 말이야. 남편이 설거지를 할 거리는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겠지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이 전부이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그걸 변명으로 이야기했다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렇게 불만이 쌓이면서 원하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라서 괴리를 느낄 때가 많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남자와 아이가 생기기 전에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이상하고 계속 감기 기운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당연히 없다고 했지만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약국에서 시험기를 해봤더니 뚜렷한 2줄이 나왔어요. 이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임신이라 놀라고 또 놀랐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되셨다니 정말 영문 모를 일이네요. 좋다고 우는 우성을 닮은 설레발을 치더라 하더라고요. 아이라니 당신을 닮은 아들이니까 당신을 닮은 딸으려나. 정말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돼서 미칠 지경이에요. 아이의 이름은 뭘로 짓을까요? 지금은 태명으로 불러야 할까요? 한방에 생겼으니까 한방이 아니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던 아이니까 소망이 당신을 모아야 좋겠어요. 대명은 자고로 복식스럽게 짓어야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했어요. 복돌이, 복순이 이런 건 어떠냐? 원래 옛말에는 이름은 많이 지으면 오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아들,
녀석들을 개똥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아이고, 나는 예쁜 대명은 반대로 생각해요. 아직 티도 안 나는 세포 수준이라고 하던데 벌써부터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태명도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10개월간 불러야 하는 것이니까요. 미안합니다. 다소 길고 복잡한 텍스트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개편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름인데 개똥이 복순이건 별로예요. 한 방에 생긴 게 아니니까 한 방이라도 별로네요. 아이를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아이를 지켜서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처럼 닮은 떡두꺼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내 손주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고위험군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태교를 열심히 해볼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지만 이렇게 찾아왔으니 축복일 거예요. 회사에도 말을 해야겠어요. 그래,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려면 일도 그만두어야지. 회사의 말에서 적당한 시기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하고 내조하고 그럴 생각해야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당연히 회사는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만사지휘를 하고 유가 휴직을 낸 다음에는 복직할 예정인데요. 누가 요즘 애를 키운다고 직장을 그만두냐고요? 취업이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는 대기업이고 다른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애를 키운다고 그만둔다면 다들 욕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러면 유가 휴식이 1년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할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럼 애는 누가 키워주냐고. 아, 당신이 애들이 자기 잘하도록 잘 키울 거라며 그리고 집도 있고 복리도 많다고 해서 일단 아이를 낳자고 하게 누군데 이제 와서 애는 누가 키우냐고요? 거기다가 애가 나오면 어머니와 아버지도 도와줄 거라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믿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손에서 잘 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해야지.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애를 키우는 일이다. 한 예로 엄마는 그 일에 애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왜 회사에 숨어 있는 건지 나한테는 이해가 안 가네. 몇 번 말했지만 왜 우리 세 식구를 어떻게 부양할 건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당신이 퇴직해야 하는 게 아니냐. 아이를 돌봐야지.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게 해야지.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 다스리는 법을 어떻게 알아. 나도 아이 키워본 적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내 할 일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건 멋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존경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 이상형이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 자꾸 바뀌니까 당황스럽네. 진짜 말이 통하지 않네. 당신이 일하다가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소리야. 잘못되었든 말았든 육아는 계속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당신이 휴가를 사용하든 나가 휴가를 사용하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 다 안 되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는 건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떻게든 해결책은 항상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해결책이 나는 집안일이나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귀찮은 것이니 난 그게 싫어. 난 모든 일에 전념할 것이며 출산이 임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이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일하러 돌아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니 남편은 입이라도 다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는데 그만큼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 아이에게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걱정되는 건 건강일 뿐이다. 그 몸이 힘들어도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겠어? 더군다나 그 어린아이를 두고 가는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보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보다 다른 말을 할 거야. 당신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당신이 내게 실망한 것을 알지만 그동안 한 말들은 내 생각이었던 게 아니었다.
당신을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냥 살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 가족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임신했던 기간이 제일로 가까웠다. 행복했습니다. 여자로서 마음 놓고 탱자탱자 놀면서 대접받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누워있는 꼴을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임신 기간 동안엔 손톱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죠. 먹고 싶은 건 다 챙겨주시고 갖고 싶은 건 다 사주시는데 우리 며느리도 그 축복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 나도 임신한 적이 있었으니까 혹시 그 뒤로 건강이 악화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하는 것이 어려우지 않고 배도 나오지 않았고 몸에 변화도 없어서 현실이 크게 와닿지 않아. 네, 현재 아기가 콩알보다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차츰 배가 커질 때 허리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조금 혼동스러운데요. 다시 명확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견디기 어렵고 호흡도 힘들어진다면 그때야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눈치 보지 말고 꼭 이야기를 해야 해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너도 알겠죠? 어머니는 아직 처음이라 모든 것이 처음이고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면 걱정이 많이 들기 마련이에요. 애가 아직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가 어려울 테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일하기가 힘들어지겠지만 어머님은 언젠가 이를 이겨낼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어느 때라도 우리 며느리가 아프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법이랍니다. 계속하시려면 추가로 내용을 제공해 주세요. 걱정하며 일을 그만둬라고 설득했지만 나는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어렵게 들어온 대기업에 겨우겨우 자리를 잡은 나의 위치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큼이나 되는지 그 돈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만 볼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만큼 벌었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겠다 싶지만 남편은 나보다 훨씬 덜 버티는 게 좋지 못했거든요. 점점 배가 불러오기도 하고 몸이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솔직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2배로 느껴져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내가 한숨을 깊고 길게 쉬며 힘들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곤 했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며 치유를 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것을 보면 당신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출산했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그가 하루하루씩 자라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 남편을 닮았다고 하고 때로는 나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정말 바뀌는 게 단순히 종잡지 않네. 임신 기간 내내 제게 마리아를 거듭해선 멈추지 않을 것 같았나 봐. 결국엔 저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지. 좋은 조언이라도 가끔씩 들어야 해. 매번 듣다 보면 지루하겠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걱정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지만 제 마음도 함께 겁이 나는걸.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도 알겠어요. 여기까지 일 그만둘게요. 저도 심사숙고를 해보니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유아를 돌보겠으니 이후에는 딴소리 마실 필요 없어요. 정말이야, 이 선택이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이도 남의 손보다는 엄마 손에서 키우길 바랬을 거야. 언제 그만둘 건데 회사에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 일단 내가 해야 하는 업무가 남았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긴 다음에 그만둘 계획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을 그만둬서 건강을 챙겨야 해. 이런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후로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죠.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 예정일이 지난 후 출산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는 급한 편인 것 같아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미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모두가 상상하면서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이가 왜 오는지 모르겠어서 밥을 먹다가 분수토를 했었죠. 아니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렸기에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는 매일 울기 바빠요. 애만 나오면 다 할 것처럼 굴던 남편은 일을 한다는 핑계로 육아를 도와주기를 거부했어요. 제게 밥내 놔달라, 빨래 해달라, 집안일은 전적으로 맡기는데 마치 제가 일을 그만두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결혼 후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항상 남편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도맡아 했으나 이제는 제가 집에서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당신은 집에서 아이와만 시간을 보내면 되지만 제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당신도 잘 알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싶다는 건 기분이 안 좋아요. 집에 와서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요.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일도 어렵지 않은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모든 일을 내게 맡기려는 건 기이해요. 아이를 보는 게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을 틈이 없는데 평일에는 아이를 독박으로 돌봐야 하고 주말에는 남편에게 맡기려고 하면 남편은 스스로도 주말에 휴식을 원하고 바빠요. 그리고 여행을 가려고 하면 붙잡고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우리 집에서도 오늘은 저는 가지 말고 대신 우리 본가로 가자. 친정만 방문하는 것은 욕 못한다며 시댁에도 가야 한다는데 저를 들들 뽑고 친정은 애 맡기고 쉬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댁은 모든 일을 저에게 시키고 본인들은 기 얼굴만 보고 싶었다고요? 아이가 울면 제게 떠넘기고서는 애 성격이 이상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지만 제가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겠냐고 집에서 아이를 보았을 때로부터 남편이 기가 막히게도 제게 갑질을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이 뻗쳐서 원지방 꼬리는 왜 이러는지 알겠어요. 집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을 지키고 있는데도 아이 빨래 더미들이 뭐냐고 아니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을 못 차렸다면 없고 밥을 차렸다면 되잖아요. 그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것을 대충 꺼내라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것을 대충 꺼내서 먹어도 되면 당신이 좀 꺼내서 먹고 아기에게 분유를 주고 젖병을 씻고 소독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다 하게끔 하고 그것이 얼마나 5분이면 멀쩡하게 끝나는 일인 줄 아시나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나도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잠이 오는데 그래도 당신은 적어도 출퇴근길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나요? 집안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당신은 사업가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직장에 다니는데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건가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얼마나 내조를 바란다면 지금 기본적인 일들도 다 해주는데요. 불만이 넘치는지 남들 하는 것만큼 해달라는 것이야. 퇴근하고 오면 저녁을 딱 차려놓고 출근할 때 옷을 매일 같이 다려주고 점심값을 맡기고 싶으니까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고 아이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 나도 남들이 다 하는 직장에 다니니까 당신도 남들이 다 하는 육아를 하라고 우리 엄마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아. 전화를 안 하니까 모르지? 우리 엄마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죽을 것처럼 한데 당신이 사진 한 장을 안 보내주잖아. 애를 데리고 우리 집에 좀 가서 재롱도 떨고 와. 내가 무슨 광대냐고 가서 재롱을 떨고 오라는 거야? 당신 정말... 말해 놓자. 당신이 하루라도 독박으로 육아를 해봐야 내 마음을 알 것 같지? 그럴 생각은 없나 봐. 남편은 제 말에는 댓글도 안 했다. 투정도 얼마나 하던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기를 구하는데 미쳤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게 생활비나 많이 주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버는 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꽤 적게 주실 거라고요.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아끼도 구멍이 나는 일이 빈번했죠. 어느 날은 제가 시부모님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제 몸을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느라 음식을 대량으로 차례 준비해 주셨는데 그나마 기운이 나게 하려고 많은 메뉴를 준비해 주셨죠. 오리탕, 장어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양도 정말 많아서 혼자 다 먹을 수 없었을 뿐더러 시부모님들 앞에서 약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역시 친정어머니께서는 저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시네요. 엄마만 있으셔서 아이처럼 감사하고요. 양도 많이 씻어주시고 인심 넉넉하게 시댁 식구들이랑 나눠드리라고 하셨어요. 제 몸보시 저를 챙겨주신 그 의미는 알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몸 건강을 챙기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시라며 조금씩 챙겨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식사 준비를 하고 숟가락을 든 순간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다이어트 하라고 밥 한 숟가락도 먹게 안 하시는지 시댁 식구들은 다 엉덩이 붙여 있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지 살짝 심히 한숨을 쉬고 일어났죠. 간단히 재우고 우리탕을 열심히 끓일 때까지 먹어야겠죠. 장어도 부들부들하게 되어 있을 테니 빨리 재우고 돌아와야겠어요. 입에 반찬을 담아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처먹는 모습이라니 확 짜증이 났어요. 얼른 아이를 재우고 돌아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하지만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자길 바라겠나요? 아이는 계속 우는 소리를 내며 겨우 재우고 돌아와서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가안이라고요? 분명히 저희 친정엄마께서 저 몸보신을 위해 챙겨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먹음으로써 차별을 느낀 건지 뭔지 몰라요. 오리탕에는 오리의 목뼈가 남아있고 장어도 야들야들하게 구워놓을 거라고 했지만 모든 장어가 다 타 있었어요. 양도 1인분 또는 2인분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았는데 제가 먹을 양도 거의 없어서 진짜로 화가 나 안달이 났어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확 내려놨어요. 제가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니까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리탕에 큰 오리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목뼈 덜렁 남아있고 장어는 죄다 한 것만 남아있고 제가 저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왜 제 몫은 덜렁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먹을 건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게 우리 가족 전부 먹고도 남을 양이었는데 고작 이거 남은 게 맞냐고요? 아이 먹는 걸로 왜 그래?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했다며 같이 나눠 먹은 거 가지고 왜 기분 상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어차피 누구 입으로 들어가든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니야, 나. 먹으라고 주신 거라고 나는 도대체 고집 센 것 같아요. 이거 남겨놓으면서 양심의 가도를 못 참았어요. 진짜 해도 너무해요. 이건 장어야 순이야 시험하고 먹지도 못할 거 남겨놓을 거면 그냥 다 먹어치우고 내 음식 다른 것을 시켜 먹던가 해야죠. 너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그런 투정을 부리고 있냐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써주는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리고 밥상에서 숟가락을 왜 그렇게 퉁 던지는 거지?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내가 뭔데 내 앞에서 가정교육을 우긴다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밥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음식을 남겨놓는 건 아니라고 배웠다. 왜 이런 식으로 운운하냐고, 세상에. 그거 우리들 얘기라고 하는 거니? 응, 돈을 버는 사람이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야지. 너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보양식을 먹고 어디 다녀온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서운해요. 저에게 아기를 보라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아나요? 집에서 육아를 하라는 말을 누가 했나요? 그만두라고 귀에 피딱지도 않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육아는 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셨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바깥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너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도대체 우리 손주가 뭘 보고 배우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번 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원래 이렇게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부셔져서 이렇게 확실히 대답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에게 말이 너무 기막힌 게 아니야.
정말. 이런 걸 기대해?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힘들어서 밥을 좀 많이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압박을 받을 일이야? 내가 언제 밥을 많이 먹은 것을 이유로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적어도 내 생존에는 똑바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게 아닌가? 우리 엄마가 입에 맞게 해 놓으라고 고생해서 요리를 하신 걸 받았겠지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누가 먹든지 장모님이 요리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니냐고? 정말이지, 고집 부리기만 하는데 자기가 더러워서라는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친정 엄마가 요리를 해주시면 저 혼자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고 먹었다니까. 아, 먹게. 걸로 치사하게 구니까 저도 치사하게 굴게 되었어요. 아이가 10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친정 엄마가 넘어지면서 엉치뼈 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충격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다치신 거라 제가 정과까지 부축을 해서 모시고 가야 했어요. 다행히도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은 아니라고 주변 근육이 놀란 것 같다고 하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아이에게 뼈가 다치면 고생하겠죠? 도수 치료에 충격파 치료에 물리 치료까지 다 받은 후에 주사도 몇 번 맞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상생활 할 때까지는 불편 없을 거라 했어요. 친정 엄마가 아프다고 낑낑 느시더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찜질이나 받아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어차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치료이니까 한 번만 받아도 좋은 게 아닌가요? 그냥 가자. 그래도 딸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찜질만 덜렁하게 해달라고 시키겠냐고. 아니라고요. 엄마 지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치료실로 끌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결제는 제가 남편에 준 카드로 했고 친정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간만에 시간이 잘 맞겠다고 생각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씻고 밥 준비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내게 다가오네요. 당신 병원에서 30만 원 얻었구나. 결제했는데 이게 뭔가요? 아이나 돌인가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동네 병원에서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까? 우리 엄마가 오늘 저를 보러 왔다가 미끄러져 다쳤어. 정형외 가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의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 그래서 장모님이 다쳤는데 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서 왜 장님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냐고 말했는데 당장 가서 환불하고 장모님의 카드로 다시 결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황당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한참을 입을 벌리고만 있던 차에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별로 다친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걸을 때마다 아파 죽겠다고 말하잖아. 곧 죽어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설정했어. 제가 드린 것이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장모님이 왜 굳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요?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건 꽃입니까? 당신이 돈 있는 줄 아느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니? 우리 엄마를 위해서 그 정도 돈도 못 쓰는 게 아닌데요. 다른 것 아니고 넘어지고 엉치뼈를 다쳤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니까 왜 내 카드로 하는 건지요? 장모님 돈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게 우리 생활비를 아워야 되는고 허리띠 졸라매는 가운데 그 큰 돈을 써야 하는 건 왜 그러냐? 진짜 내 카드로 거기에 걸고 이건 순도둑년 아닙니까? 왜 남의 것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느냐? 돈 한 푼 벌어오는 것도 없는데 쓸 궁리만 하고 있어. 엉치뼈가 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찜질하고 밴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하는 짓이에요. 상처에 넘어가서 30만 원이나 긁어 올리고 있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뭐 도둑년이요? 일요. 그만두라고 했는데 누구냐고? 생활비야. 꼴랑 몇 푼 주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벌었으면 더 많이 벌었겠지? 넉넉하게 우리 살림 꾸리고도 남겠지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그거 몇 푼 절약해서 티끌 모아 대신 만드는 거 모르냐고. 아, 당장 가서 환불하라고 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하면 너도 문제 있어? 나란 게 신이 안 도와주는 줄 알아. 나도 아파. 돈 아까워서 참고 있는 거라고. 사무실에서 남은 일자만 하고 돌아와서는 TV 앞에서만 있으니까 허리가 아픈 게지. 운동을 해보면서 움직여봐. 그게 아프면 그리고 너희 엄마가 아프면 돈을 써야겠지.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100만 원도 안 아깝게 쓸 줄 알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챙겨야지. 내가 버는 돈. 내가 쓸 거니까 왜 그래요? 아, 너는 돈을 안 번 거잖아.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내가 준 생활비뿐인데. 그런데 우리 새 식구 살릴 돈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주어진 대로 써야죠. 그리고 너는 도대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벌어오는 돈을 계산하는 소리는 왜 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우리 엄마가 속상해 하시잖아. 지금 더럽고 치사하게 너의 돈을 따지는 게 뭐야? 나는 집에서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줄 아니? 너랑 부모님뿐인데 내가 일 그만두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당장 일 그만두라고 매일 말했잖아. 그럼 난 다시 일할게. 일할 테니까 우리는 딱 반반으로 생활합시다. 육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 효도도 반반. 참나, 오래된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소리네. 경력 단절의 갓난. 어떤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자를 죽도록 욕하느냐? 나는 아직 도도하지 않은데? 이게 주제를 파악해. 너 같은 사람은 대기업에서 퇴직했다고 해도 이제는 괴물이어서 중소기업에도 가지 못해. 돈을 아끼며 살면서 그것이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말에 아주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다. 내가 해온 집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면 너는 지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갈라치 하겠다는데 나도 똑같이 해줄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아기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아줌마야, 누가 너를 받아줄 거냐? 회사도, 남자도, 누구도 없어. 내가 오직 한 사람뿐이야. 나는 왜 너를 임신시키고 일 그만두게 한 걸까? 너는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해. 내가 지금 와서 뭐 해 먹고 살 거냐? 정신 좀 차려. 내가 왜 내 말을 듣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랑 살아도 못해.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아이고, 이제는 하나 고안한 집까지 팔아 치워버리겠어. 그럼 너에게 남는 게 뭐냐? 아, 그래. 내가 나 없이 잘 살 수 있느냐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울고 불고 한 뒤에야 나를 돌아올 거야. 그러면 아주 울음 꼴만 보겠지? 나는 재산 분할 하나도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고 내가 할 소리야. 내 재산을 탐내지 말고 조용히 못만 나가. 너랑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얼굴 보는 것도 아주 역겹고 죽이게 되면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나중에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아, 다시 말할게. 참 말 많아. 한두 번 생각하고 충동적이게 말한 거거든.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곰곰이 고민한 게 맞아요. 짐 싸서 나가 당장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도 자존심이 상한 건지 무엇인지 무거운 짐을 대충 가방에 넣고 나갔어요. 사실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가지고 있던 자가 집이라니까 남편에게는 지분이 하나도 없었지. 게다가 결혼한 지 길어봐야 3년도 안 되었는데 재산 분할을 할 필요도 없었고 서로 가정에 기여한 것도 마땅치 않았어. 남편을 쫓아낸 뒤 이혼 소송장을 보낸 후에야 남편이 콧방귀를 뀌면서 제게 연락을 했더라도 아직도 제 정신이 못 차렸어요. 아, 빨리 하늘 같은 남편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세요.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을 포기할게요.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죽어도 너한테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예요. 꺼지라고 도장을 찍어서 돌려보내세요.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합의관계나 합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남편이 무슨 대들창을 야구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차분하게 복직 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부모님과 남편에게 퇴직했다고 말했지만 제가 퇴사를 하지 않았어요. 유가 유식을 신청한 거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1년 동안 확인하고 싶었고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정도 지켜보다 남편이 외벌이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퇴사를 하고 반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면 복직을 하려고 가족들에게 퇴사했다고 말하고 육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옳은 결정이었죠. 1년 동안 남편은 자존심을 버리고 저를 이해하려 애쓰고 저는 남편의 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아 퇴사를 결심했고 어쨌든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복직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제가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한 후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아이와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에 가다니 조롱하러 온 줄 알았지만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어있던 게요. 놀래서 전화가 와서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친정에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는데. 나는 회사에 복직한 중이어서 전화를 길게 못하거든. 나는 이제 일하는 걸로 알려니까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전화하고 그러지 말아줘. 나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에 적응하느라 바쁘거든. 복직을 해? 아니, 당신이 퇴사한 거 아니었어? 아, 잠깐만.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속인 거야? 당신 무서워. 우리 집에는 퇴사했다고 해놓고 이게 말이 돼? 사기 결혼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사기 결혼이야? 내가 퇴사 안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 손해가 뭐가 있어? 그리고 생각 좀 해봐. 내가 언제 퇴직금을 받았는지 보았니? 당연한 것을 왜 몰라?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은 사이에 속이면 어떡하며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잠깐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그냥 당신이 너무 잘나서 그렇다. 그래서 당신이 대기업 다니고 너무 잘난 인간이니까 한번 눌러보고 싶었다. 나한테 절절히 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1년 동안 서서히 당신을 기도 죽이고 구박한 거야? 내 얘기를 잘 듣는 마누라로 만들고 싶었어. 당신이 하는 말마다 너무 논리적이라고 나도 한번 눌러보고 싶었다고 그랬다고. 우리 엄마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혼 도장을 찍은 건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을 귀눌러 보려고 그러는 거고 다시 잘해보자. 이혼은요? 물으자.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이미 이혼 상태고 너무 행복한데 왜 이혼을 모르고 미친 것 같아? 나는 1년 동안 내 인성을 아주 잘 봤어. 남아있는 내 물건들은 주말에 전부 문 밖으로 내놓으니까 알아서 가져가든지 해. 아니면 버려줄 텐데. 그리고 전화 끝으로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 퇴근하면서 회사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전 남편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 나 측은지심을 느끼겠지 알았어. 나는 귀찮아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는데 바로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귀를 한번 눌러보겠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너무 과도하게 행동했나 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둬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 당신을 떠나주세요. 용서를 부탁합니다. 우리 엄마도 반송했거든요.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자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이 조금만 힘들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무슨 소린가요? 이혼했으면 영영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할래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빠 없이 키울 거니까요. 적어도 부모는 둘 다 있어야지. 괜찮아요. 너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 아빠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세상의 아빠가 무조건 너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살아있어도 이만큼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게다가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가라고 할게요. 그 이후로 집에 가고 회사에 가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진짜 쪽팔리고 억울하네요. 지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절머리를 치니까 전 남편도 민망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앞까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미련 뚝뚝 남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것도 소름이 돋았어요. 이러다가 점점 심해진다면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부터 이혼까지 다사다난한 이야기인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